발칙한 청년. 자기네들 말 잘 듣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네들 따라주면서 자기네들의 지위에 전혀 위협이 안 되는 순간에만 발칙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청년들. 그러니까 정의당에서 청년 정치인으로서 지금 국면을 마주하고 있는 심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소주가 진짜 네, 술 냄새 나다, 술 냄새 나. 와, 멘트에서 술 냄새 확 네, 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술 있는 거 아니야? 네, 커피라는 사실을 확인을 해드리고. 네, 저는 오늘 커피가 아니라 소주를 들고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한 날인 것 같은데요. 오늘의 저희 토론 주제는 위기의 청년 정치인? 청년 정치? 네, 갑자기 유튜버 모드가 되는데 지금 2022년 7월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의 각 나름 대표하는 청년 정치인들 모두가 다 위기에 빠진 위기의 여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위기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그리고 나아가서 청년 정치 그 자체가 위기인지 끝났는지 아니면 아직도 희망이 있는지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오늘 열띤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되게 남일처럼 얘기하시네요. 최대한 그렇게 얘기를 해야 울지 않을 수 있죠. 네. 개인적으로는 되게 지금 정의당 상을 잘 몰라가지고 되게 궁금해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네, 있고 제가 당사자가 말하기 좀 민망하니까. 이게 바로 맞아요. 문제이긴 한데요.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다는 게 뭐 제일 저는 당원도 문제죠. 아니니까요, 사실. 네,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바로 옆에 계신 장혜연 의원님. 저부터 가나요? 네. 정의당 얘기부터 시작했으니까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전 수석 대변인인 정호진이라는 분께서 최근에 당원 총투표를 발의를 했는데 그 안건이 이제 비례대표 총사퇴입니다. 정의당에 5명 있는 비례대표가 정의당 비호감 정당이 되는데 일조를 했고 좀 당에서 쇄신이 필요하니까 전원 사퇴해라 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당원들이 이해하는 그 비호감 비례대표는 사실 장혜영과 류호정 2명의 청년 정치인. 아, 그렇게 단정지어서 이야기가 저는 그런 측면이 그건 아니에요. 대단히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인 줄 네. 사실은 가장 많이 논란이 됐던 게 뭐 페미냐 뭐 노동이냐 이거 얘기이기 때문에 그 두 페미를 상징하는 두 분, 그리고 청년을 상징하는 두 분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른 당에서는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당대표였던 분께서 징계를 받았죠. 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라는 분에 대한 성상남 의혹으로 좀 증거인멸 혐의가 되어서 최근에 윤리위원회에서 6개월 당원권 중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당대표를 사퇴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규정 안에서 당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이 지나야 피선거권을 갖게 되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6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아서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었고 민주당 현재 지도부에서 이거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함으로써 출마가 현재 저지된 상태입니다. 이거 3건이 있는데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그냥 감상부터 인상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일 흥미로운 게 이준석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관심도 많고 지금 이준석 씨는 본인은 아직 당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본인이 아직까지 지금 이 윤리위원회인가요? 거기서 난 결정을 자기가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당대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준석은 당대표 자격이 이미 권성동 상실되었다. 원내대표가 네, 자기가 권성동 직무대행이다 이렇게 자기가 얘기하고 이제 일종의 슈레딩거의 이준석. 같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나름대로 오래 살아오면서 정치적인 사건들 많이 봐왔지만 이런 정도의 사건을 처음 보거든요. 비슷한 사건 본 기본적으로 적이 여당 당 대표가 윤리위 징계를 받아서 이제 당원권 정지가 되는 상황 자체가 최초의 일이죠. 그러니까 헌정사상 저는 최초의 헌정사상 최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물론 뭐 지금 민주당의 이제 박지원 대표 일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고 물론 이제 장현 의원이나 류호정 의원 이 얘기들도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이긴 한데 어쨌든 이준석 씨 건이 어쨌든 관심도는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 팩트만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그 성접대를 받았고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성접대를 받은 거에 대해서 증거 인멸을 했느냐 그걸 증거 인멸을 이렇게 본인의 이제 그 직속 부하인 당 정무실장 김철근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제보자에게 보내가지고 각서를 쓰게 했느냐 그리고 각서를 쓰고 본인이 이제 7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했느냐 요 사안인데요. 근데 이제 윤리위에서는
성접대를 받았느냐 아니냐 여부는 판단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본인들이 수사를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겠다. 다만 이제 제일 그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김철근 실장을 갑자기 제보자에 이제 보내가지고 그 각서를 받고 거의 비슷한 시점에 7억 원이라고 하는 그 돈을 투자하겠다고 한 의사를 내밀은 거는 사실상 이거는 거래를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보자에게 입을 막고 증거를 인멸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정무실장은 그 거의 뭐 2년 동안 당원권 정지를 받게 되는 그런 더 큰 어쨌든 징계를 목적에 대해서 판단하진 않지만 그 수단이 잘못되었기 네. 때문에 그 수단을 가지고 이제 문제 삼는 거죠. 그렇죠. 그 수단이 뭔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의 소명을 들어봤는데 그 소명이 좀 별로 그렇게 뭐 수긍이 안 간다. 그 판단을 해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한 건데 당원권 정지 그 당원 단계에 보면 그 이렇게 애매하게 된 부분이 있어요. 이 윤리가 징계를 하면 그 당 대표 또는 그 위임받은 사람이 그거를 이제 처분을 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준석은 자기가 이제 그 규정이 있으니까 당대표가 이거를 이렇게 공표를 해야 이 징계가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까지는 그게 아니라 그 또는 뒤에 이제 위임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위임받은 사람을 윤리위원장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이미 윤리위원장이 통보하는 순간 이 징계는 발효가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준석은 당대표직을 지금 수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권성동 원내대표 바로 다음에 직책을 맡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요 구도입니다. 어찌됐든 이준석 대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선 때 내내 계속 이제 그 윤석열 그 개와 윤석열 후보 쪽하고 대립각을 세워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아시다시피 작년 6월에 이제 처음으로 제1야당 최초의 헌정사상 최초의 30대 당대표가 되면서 MZ세대의 뭐 정치 진입이랄지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로 대표되는 어떤 그런 MZ세대의 공정 담론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 정치 안에 이제 받아들여져서 거기에 따라서 이게 사람들이 30대나 MZ세대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MZ세대들한테 좀 궁금한 게 네이버 댓글 같은 거 보면 이준석 관련된 뉴스에 MZ세대임을 자처하는 누군가들이 계속 댓글을 달면서 토사구팽이다. 결국은 대선 때 쓰고 지지율을 MZ세대는 얻고 났고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 보면서 MZ세대가 토사구팽이라는 그런 말 말을 쓰지 않습니다. 쓴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했는데 어쨌든 먹거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궁금했어요. 저는 토사구팽이라고 하는데요. MZ의 다양성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중에서 MZ세대가 정주식 님도 포함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아니었죠. 아닙니다. 갑자기 저를 공격하십니까? 80년대생, 80년까지는 X세대, 81년생부터는 MZ세대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시대의 막내로 어쨌든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20대, 20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토사구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사실은 이준석 대표는 MZ세대 아니시잖아요. 네, 좀 X세대로서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생각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아니 중요하죠. 저도 유권자하고 국민하고 중요하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무슨 토사구팽이냐. 엄청난 격차로 이길 수 있었던 선거가 이준석 때문에 박빙의 승리로 귀결이 됐는데 사실은 이거는 토사구팽이 아니라 다른 말이 필요한 것인데 왜 이렇게 20대, 30대 MZ세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를 떨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억울하다 뭐 이렇게 제 거기서 좀 흥미로웠던 제 인상이 있었는데 윤리위 회의에 들어갈 때 가기 전에 뭐 카메라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갔다 와서도 뭔가 소회를 밝혔거든요. 근데 그 얘기들이 이런 얘기였어요. 아, 내가 그동안 지난 몇 달 동안 이 당에서 뭘 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렇게 분골쇄신하고 막 살이 찌고 막 스테로이드를 먹고 이러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선거 열심히 했는데 이제 와서 버려졌다는 거에 대한 그 어떤 그런 것들을 호소하더라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만약 여러분이 그런 이준석 주장에 따르면 누명을 쓴 거잖아요. 누명을 쓰고 내가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고 그렇게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절박한 순간에 제일 먼저 나올 얘기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거든요. 저는 억울합니다 라는 말이 당연히 먼저 나올 거예요. 난 그거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어떤 식으로든 호소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내가 그동안 당에 기여한 바가 무엇인지를 열심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누명 쓴 자의 억울함이라고 보여지지가 않았어요.
물론 저 뭐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 순간에 뭐 드는 생각들이 좀씩 다를 테지만 이준석의 그 일관된 태도,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열변을 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내부에서는 뭐 어떻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으나 나 대중 앞에서는 적어도 내가 이 당에 기여한 바가 이거고 내가 이 나를 만약에 징계할 경우에 내가 밖에서 분탕질을 해서 이 당을 더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는 협박까지 했어요. 저는 그 윤리위에서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다 보고서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준석에 대한 프로파일링 같은 느낌인데. 네네. 내오피셜입니다. 저는 약간 이 이준석 대표가 마주한 위기를 너무 그 내부의 어떤 권력 투쟁의 맥락에서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그게 재편될 건지에 대해서, 혹은 진짜 당원 당규상의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조명이 되고, 이게 정말 이준석을 빼고 청년을 빼고 보면 여당의 당대표가 성접대를 받아가지고 그걸 증거인멸 교사한 엄청난 도덕성에 대한 스캔들이거든요. 근데 이 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굉장히 놀라운 점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해 주신 걸 좀 받아서 보면은 핵심은 그 김철근 정무실장이 정무실장이거든요. 의원으로 따지면 보좌관이에요. 게다가 정무보좌관이니까 정무적인 리스크를 헤아리는 일이 그 사람 일이거든요. 그런데 당대표 리스크 때문에 만나러 간 사람을 2주 뒤에 당대표 모르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7억 투자각서를 써줬다? 자기가 리스크를 만드는 행위라는 거를 모를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리스크를 만들어 놓고 이거는 단독적으로 한 일입니다. 대표는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고, 대표도 가서 저는 모릅니다. 라고 계속 반복해 왔기 때문에 소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소명이 안 되는 게 국민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도 아, 여기 뭔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준석 대표의 원래 스타일은 스트레이트잖아요. 그렇죠. 다 까놓고 얘기하고 엄청 시원시원하게 말하는 사람인데, 이 일에 대해서는 빙빙 돌려서 다른 얘기들을 하고 이 의혹을 시원하게 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지,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지금 솔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본인이 이 위기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약간은 다른 생각인데요. 네. 첫째는 이준석 대표가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번도 접대받은 적이 없다거나 그런 얘기들은 하기는 했죠. 다만 이제 뭐냐 하면 그 부분보다 항상 그 얘기보다 더 부각된 거는 당권 관련된 어떤 상황과 친윤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 상황들이 더 부각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뭐 어느 호텔에 가지 않았다거나 이런 거를 하지 않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법적인 판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본인이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런 것들이 다 기록으로 남잖아요. 그러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갔을 때 그 단계가 법적으로 대단히 본인한테 불리한 상황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접대받지 않았다거나 이렇게 좀 두루뭉술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있고, 큰 틀에서만 사안을 얘기하고 디테일한 어떤 부분을 얘기하지 않은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 의혹을 제기한 곳이 가로세로 연구소잖아요.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정말 신빙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제보자가 이 얘기를 시작하면서 처음 등장한 것이고, 그래서 지난해 12월 달에 처음에 이 의혹이 등장했을 때는 사람들이 성접대를 받은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런 또 막 이 맨날 그 근거 별로 없는 의혹들을 제기하는 정말 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유튜브 방송에서 이 이준석을 공격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윤리위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기로 했던 거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그 각서 이 부분이 나오면서 그렇죠. 모든 상황이 바뀐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사실상 이 각서가 확인되면서 이제 그 혜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접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그런 상황이 됐지만, 이준석이 그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은 부분은 약간 그런 좀 사정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저는 또 동의하는 부분은 그 자충수가 됐다는 부분은 동의하는 게, 이준석이 이제 이 아까 주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황을 계속 본인의 정치적인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피해를 가해자들은 친윤이다. 그리고 가해자는 장제원이나 뭐 이런 그 윤핵관들이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대통령이라고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으로 중심이 되어 있는 이 친윤 그룹들 안에서 당에서 이 당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나를 축출하려고 한다. 이 프레임으로 계속 갔거든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저는 좀 이용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당 안에서 자신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이들이 얼마만큼 뭐 악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이냐. 그래서 우리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그 정치 그룹으로 나가고 싶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과정에서 이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 당 안에서 지지를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을 지지를 끌어내고 내가 왜 억울한지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이 윤핵관들이 하려는 정치는 이 지금 대통령실하고 호가호위하면서 이 권력을 이 대통령의 권력을 본인들이 쓰려고 하는 정치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를 막아야 된다. 그리고 조금 이 여당이 이렇게 대통령실하고 협업을 해야 되지만 견제도 하면서 가야 되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치를 하려면 그 의원들을 많이 설득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었어요. 거의 말로만 계속 공격만 하고 이렇게 얄미울 정도로 SNS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막 비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다들 이제 정남이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제가 내부에 취재를 해보면 그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전체가 115명이거든요. 근데 이준석을 지지하는 의원이 1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준석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상 같은 것들이 다시 이제 떠오르는데 이준석이 국민의힘이랑 정당에 저는 로얄티가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무슨 이념적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어떤 당에 소속되어서 그 사람이 뭐 당원으로서든 어떤 당의 어떤 간부든 간에 활동을 하게 되면 로열티라는 건 생기기 마련이고 그 당 내부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서 스킨십도 생기고 그 사람들과 친밀감도 올라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씨는 그렇게 오랫동안 당원이었고 박근혜 퀴즈로서 들어왔는데 당내에 그런 기반이 있다는 느낌이 전혀 든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뭔가 외곽에서 뭔가를 동원해서 당내 그 권력구도 내에서 자기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식으로 움직이고 당을 항상 자기의 장기말처럼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에 오랫동안 제 고인물 당원이라면 이준석 같은 행동을 하면 신뢰가 당연히 안 갈 것 같아요. 쟤를 어떻게 믿고 우리가 지금 당대표로 선거를 치르고 앞으로 계속 갈 것이냐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선회를 거듭하다 보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준석이 하고 싶었던 것들 중 하나는 당원들의 뭔가 20대 남성, 30대 남성들을 대거 유입시켜서 당의 체질을 바꾸겠다라는 전략은 되게 일관되게 고수를 해왔단 말이죠. 이번에도 윤리위 나와서 제일 먼저 아마 페이스북에 올린 게 뭐 당원으로 가입해달라,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당원 가입을 좀 선동하는 식으로 좀 그게 저는 어쨌든 일종의 이준석이 생각하는 그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유일한 보수 정당의 체질을 바꿔나가는 과정으로서 그거를 전략으로 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은 자기 지지 기반을 부실한 지지 기반을 닦기 위한 뭐 수단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따지면은 기존의 어떤 국민의힘이라는 그 전통적으로 좀 보수 정당의 기반을 쌓아왔던 뭐 원로 정치인들 혹은 좀 나이 든 정치인들을 걷어내고 그 밑에 뭔가 20대 30대 남성들의 그 테이스트로 가득 찬 정당을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일종의 야망 혹은 자기 정치 그것들이 반영된 결과로서 당원 조직이 있었던 거는 저희가 어쨌든 확인을 해야만 그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 맞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영남 패권을 기반으로 한 그 60대 이상의 지지층을 핵심 지지층으로 갖고 있는 정당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준석이 시도하려고 했던 거는 수도권에 있는 20, 30대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영입시켜서 어쨌든 당의 색깔을 조금 더 그 영남 색깔을 좀 옅게 하고 젊은 층과 이 노년층의 어떤 그런 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좀 정말 범위가 큰 정당을 만들고 싶어 했던 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준석이 그 20대, 30대 토론 배틀이나 뭐 이런 것처럼 좀 막 저는 이제 그런 능력주의 중심적인 어떤 그런 뭐 오디션으로 해서 뭐 대변인을 뽑고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저는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다만 하나 좋아 보였던 거는 이준석이 하려고 했던 정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당원들을 교육시키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어요. 지금 대선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제 자금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 자금을 활용해서 어디 지역에 한 커다란 이제 그 건물을 지어서 연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20, 30대 당원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교육시킨 곳 안에서 이제 훈련받은 정치인들을 이제 길러내는 거죠. 당의 시스템을 좀 더 체계화하고 젊은 층들이 들어와서 이제 훈련받아서 좀 더 성숙된 정치
정치인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던 점이 있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평가를 할 만한데 그 방식 자체가 네, 네. 이제 뭐 능력주의 중심이고 그리고 이제 그게 또 너무 이렇게 본인이 이제 그거를 좀 모델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아까 권일님 말씀하신 것처럼 SNS를 중심으로 말의 정치를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 키보드 워리어처럼 계속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많은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러니까 그 이게 외부로 바뀔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 청년 정치 안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던 이 당의 어떤 개혁적인 어떤 혁신적인 면모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앞세우면서 이제 당의 기반을 다졌으면 오히려 더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혹시 게 이 있었던 것 대목에서 같아요. 좀 박지원으로 넘어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이 지금 이준석이 실패한 지점들이 사실 박지원이 실패하고 있는 지점들이랑 좀 맞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박지원도 입당이 6개월밖에 안 된 정말로 신참 당원이거든요. 그럼에도 어쨌든 이분이 이제 권일님이나 주식님 얘기하신 것처럼 당을 뭔가 존중하지 않는 모습들, 그러니까 당의 규정이나 이런 것들 얼마든지 예외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매우 싫어하시죠? 저희 MBTI로 동의될 수 없는 원칙이 있으면 원칙을 따라야죠. 어쨌든 근데 그 규정을 뭐 당연하다는 식 예외 규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뭐 식의 어떤 당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들 혹은 의원들의 어떤 민주당 당원들의 역사 같은 것들을 별로 존중하지 않거나 좀 그런 모습들을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많이 보여왔고 좀 그게 저는 박지원이 실패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영화에서 그런 대사가 있는데 모든 자식들은 부모가 죽길 바란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세대는 기존 세대의 어떤 구습을 넘어서는 게 그건 뭐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다만 그 새 당의 청년 정치인들이 그 현실 기성 정치와 부딪히는 방식이 조금씩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외피만 보면 뭔가 새로워 보이고 SNS 뭐 어떤 청년들을 향해서 이제 소구하는 그런 방식만 보면 뭔가 새로워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기성 정치가 갖고 있었던 어떤 전형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기성 정치에 맞섰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공학적으로 뭔가 어떤 특정 그룹을 부족화시켜서 자기 동력으로 삼아서 어떤 가치보다는 공학적 분할을 통해서 뭔가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태도는 기성 정치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구습이었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면서 이제 가장 기성 정치스러운 방식으로 기성 정치에 맞섰던 것 같고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초반에는 기성정치를 강력하게 박살내겠다 이런 기세를 통해서 갔죠. 나는 이 민주당과 국힘의 이런 어떤 반여성 정치 그리고 어떤 진영 정치를 박살내겠다라고 했는데 뭐 최근에는 거의 뭐 그 진영 정치의 틀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초반에는 그런 기세가 있었고 이준석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정의당 정치인들은 좀 또 다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앞에 계시지만 그런 건 없다는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 건 없는 것처럼. 기성 정치는 없고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약간 이런 시크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은. 그래서 실제로 그 정의당의 그 기성 정치인들이 그런 걸 많이 토로하기도 했어. 와, 쟤네들은 로열티가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없는 사람, 유령인 것처럼 자기들이 마치 새롭게 만든 정의당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라고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 집단의 이야기를 청년 정치라는 키워드로 묶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억지로 지금 그냥 생물학적으로 젊다는 것 빼고 저는 어떤 공통점도 발견하기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좀 비슷해요. X세대 같은 X세대가 이런 식으로 제가 1년만 이렇게 해놨어도 그러니까 저도 되게 비슷한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이준석은 그 주식님이 얘기했듯이 정확히 부족주의적인 방식으로 정치를 해왔던 사람이고, 제가 이제 당내 로열티가 부족하게 느꼈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도 정확히 이제 그런 부분이겠죠. 사실은 이준석은 젊은 세대 20대를 얘기하고 세대 교체를 얘기를 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과거에 이 영남 패권을 주장을 했던 영남 패권 정당이 지역을 가지고 갈라치기를 했던 방식 그대로 20대들을 갈라쳐서, 그것도 여성과 남성을 갈라쳐서 그런 방식으로 뺄셈의 정치를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해왔던 사람이고, 그거는 사실은 수단과 방법이 좀 달랐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똑같은 식의 부족주의 정치였거든요. 굉장히 낡은 방식, 굉장히 구린 방식.
그런 방식으로 심지어 당에 그렇게 이득이 되지도 않는 방식으로 정치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는 이제 이준석이 당내에서 신뢰를 잃게 되지 않았나. 근데 이제 박지원 씨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굉장히 파괴적인 방식으로 당에 대해서 매일 이제 공격을 하고 했지만 사실은 박지원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 당의 외를 넓혀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당이 왜 여성을 버리냐. 여성도 끌고 가야지. 민주당이 기존에 DJ나 이런 사람들 해왔던 방식보다도 못한 방식으로 여성을 그런 식으로 내치고 차별금지법 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건 민주당이 아니다. 민주당의 레거시를 되찾아야 한다. 좋은 레거시가 있는데 민주당에 그 레거시를 왜 너네들은 지키지 않느냐라는 방식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박지원 씨의 방식이 굉장히 네거티브한 방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민주당의 오소독수한 좋은 점을 다시 복구하고 회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박지원 씨가 지금 이제 뭐 그 자기의 어떤 당대표 출마 자격을 가지고 좀 약간 억지를 부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저는 박지원과 또 이준석은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같은 지점에서 어쨌든 이준석은 자기의 부족한 기반을 쌓기 위해서 20대 남성들이라도 동원하려고 했는데 사실 박지원은 어떻게 보면 그의 기반이 될 수 있었던 소위 개딸들을 이제 비판하면서 그 팬덤 정치를 비판하는 식으로 자기 오히려 갖고 있던 좀 취약한 지지 기반조차 내려놓는 방식으로 주장을 했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정치의 문법과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 그런 점에서 비평가적 정치다? 약간 이런 비판을 들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개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뭐랄까요 크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 않고 또 세대 자체가 그렇게 젊은 세대만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 개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막 20대 여성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박지원 씨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 자기가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을 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최근에 청년들이 모여 있는 그런 모임에 국회에서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이 그 박지원 씨로 대표되는 어떤 청년 여성 정치, 이 뭐 페미니즘 정치랄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그 이 호응이 크고 뭔가 그걸 중심으로 이 민주당이 바꾸고 싶은데 박지원 씨 말고는 대표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안에서. 그래서 박지원 씨가 좀 출마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한 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인은 이들의 기대를 안고 출마를 할 수 있다면 내가 출마하는 것도 욕을 들어먹더라도 가치가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나갔다는 거라는 측면에서 개딸들만으로 이제 그런 기반을 평가하는 건 약간 좀 위험하지 않나. 요 플로어에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까 이걸 청년 정치로 묶어가지고 보는 거에 대해서 회의감을 표시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역설적으로 과거에 비하면 청년 정치라고 하는데 얘기할 만한 것들이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청년 정치라고 하는 게 적어도 뭐 김광진 의원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만 해도 약간 마스코트 같은 느낌으로 소비가 됐었는데 적어도 지금은 당대표죠. 비대위원장이었죠. 국회의원이죠. 지도부급에 들어가지고 당을 막 흔들어 놓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양상으로 흔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굉장히 다른 스타일이기는 하지만 그 세대의 새로운 청년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주어져 있는 이 양당 정치 구조 안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묶어가지고 얘기할 만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저도 이렇게 이 부분에 좀 동의하는 게 이 청년 정치가 한계가 뚜렷하죠. 그리고 이제 저 청년 정치라고 하는 세대 정치보다는 가치를 중심으로 뭔가를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제가 이 토론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기본적으로 이 청년 정치가 계속 새로움을 얘기하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요. 양당 정치가 너무 구조가 이제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뭔가 새로움을 얘기함에 있어서 낡은 것을 규정하고 새로운 것을 얘기함에 있어서 세대라고 하는 것은 큰 어떤 그런 명문이 된 거죠. 그게 맞는데 이전에는 이게 혜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그 청년 정치인들이 단순히 그냥 그 기존의 권력자들의 발탁이 돼서 마스코트처럼 이용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어디 뭐 청와대나 이런 곳에 한 자리를 얻고 가면서 나중에는 본인의 기반이 없이 어느 정도 잊혀져가는 그런 정치가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30대 당대표, 제1야당 당대표, 심지어 집권여당 당대표가 된 사람이 있고 또 20대 그 여성 이 당 비대위원장 그것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절대로 본인 그들이 기성세대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기성세대를 질타하는 하면서 등장하는 20대 여성 비대위원장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장영 의원님이나 또 유호정 의원님 같이 정말 그 현장에 이렇게 들어와서
정말 새로운 모습들의 정치를 보여주면서 기성 정치인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정치를 보여주고 예, 이런 부분들 청년 정치라는 게 어느 정도는 발전해가면서 가치 중심으로 조금은 가고 있는 모습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나중에 얘기할 걸 먼저 좀 카드를 꺼내는 감이 있지만 그래서 저는 청년 정치 표면적으로는 이게 청년 정치적인 사안이지만 사실은 저는 젠더 정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86세대가 지금까지 해왔던 정치, 소위 뭐 산업화된 민주화라든가 87년 체제라든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X세대들도 익히 알고 있는 그런 가치들의 정치, 지역에 기반한 정치 이런 정치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준석 역시도 젠더와 관련되어 있는 갈라치기를 통해서 본인의 입지를 확보를 했죠. 네. 박지원 씨는 당연히 이제 페미니즘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많이 하고 정의당에서 지금 가장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초점이 되고 있는 두 사람의 정치인이 장혜은 의원과 류호정 의원 역시도 노동이 본인- 사라지고 예. 페미만 남았다. 본인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부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사실은 본인들도 사실은 뭐 페미도 제대로 못했다고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페미니즘 정치도 제대로 못했다고 지금 이제 화를 내시지만 어쨌든 그 네 명의 정치인들이 다 정치를 하고 있는 그 가치의 중심에 있는 건 다 젠더입니다. 네. 사실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청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생물학적인 청년 물론 중요한 측면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그 청년 세대들이 하고 있는 정치의 핵심에 있는 가치가 바로 젠더 문제이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는 86세대나 또 X세대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젠더 정치라는 건 사실은 이 세대 정치와 계속해서 맞물릴 수밖에 없는 게 세대에 따라서 너무나 생각 차이가 크게 그죠. 분명하고 네, 네. 감각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지금 겪고 있는 이 청년 정치인들 몇몇 개 대표 선수들이 겪고 있는 이런 고난들도 결국은 저는 젠더 정치에서 비롯한 것이다. 청년이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가치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이 젠더 문제가 정치 핵심으로 부상할 것이고 과거의 낡은 프레임들이 다 점점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 그때는 오지 않았죠. 지금 치열하게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 이제 뭐 나중에 봤을 때는 장혜영도 떠내려가고 유효종도 떠내려가고 박지원도 떠내려가고 다 떠내려가고 누군가 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있고 예전에 없었던 국면이라는 거죠. 공교롭게도 대표가 된 사람, 비대위원장,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은 젠더의 문제로 좀 전장이 되긴 하지만 민주당이나 뭐 특히 이제 민주당이나 정의당 안에서 거기까지 오르지는 못한 청년 정치인들 내게서는 사실 젠더가 뭔가 큰 포커스인지 전장인지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뭐 민주당만 해도 뭐 이제 권지웅 그 전 비대위원 그분 같은 분들도 어쨌든 청년 정치의 쿼터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민주당은 좀 다른 것 같고 정의당 말씀하신 게 많은 것 같아요. 타이밍을 좀 놓쳤는데 아까 재훈님이 그 박지현 씨가 그 청년들 만나서 박지현의 출마를 원했다. 그래서 그 출마를 결심했다. 저는 그걸 듣고 오거돈이 떠올랐거든요. 정치인이 오거돈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한번 개정색을 한 적이 있는데 아니 이 사람이 지방선거 부산시장 출마하기 직전에 갔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진짜 죽어도 안 나가려고 했는데 부산 시민들 날 제발 나가달라고 해서 마지못해 내가 딱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진짜 개처방 같은 정치인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박지원 씨가 원래 그 출마 안 한다고 했거든요, 본인이. 그러다가 그 이재명 까면서 갑자기 출마를 결심한 다음에 하면서 그 자리 갔더니 그 젊은 여성들이 나한테 제발 좀 출마를 해달라고 막 그래서 내가 나가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청년들을 위해서 나갈 결심했대.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았고요. 뭔가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 라디오에서 나와서 한 얘기를 그렇게 들었는데 라디오에서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이제 출마를 아예 뭐 나가기 싫었다거나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힘들어서 안 나려고 예, 했다. 그러니까 그 같은 얘기죠. 예. 오거돈도 그랬어. 오거돈도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인이 자기 욕심을 드러내고 나 막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나 정치할 겁니다. 나 그래서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하지. 안 하려고 했는데 누가 나한테 해달라고 해서 나왔다?
그런 태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약간 주식님의 버튼인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건 있습니다. 제가 좀 과하게 반응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MBTI 그 MBTI 사람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다양한 이론이 넘쳐나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아까 저는 청년 정치가 진일보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 옛날보다 뭔가 말할 건덕지들이 생겨났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방향의 바람직한 어떤 진화인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준석의 정치가 청년스럽지 못하다는 건 뭐 충분히 이야기하셨으니까 박지원의 정치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성정치가 가진 어떤 계파 분할의 정치에 적극적으로 영입하면서 본인이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기용된 방식조차도 굉장히 후진적이고 전체를 보면 마치 뭐 의원도 있고 뭐 비대위원장도 있고 모두 있는 것 같지만 이거를 각각의 사례를 보면 이게 정말 발전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 저는 어디에서도 저는 그걸 못 찾겠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묶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어떻게 보면 있습니다. 주식님이 굉장히 원칙주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탓은 했나요? 엑시대답습니다. 네. 저도 원칙으로선 동의를 하죠. 핀란드 산나 마린 총리의 사례를 종종 들잖아요. 우리가 원칙적인 어떤 우리의 청년 정치의 모범적인 사례로. 그러니까 결국은 10대 때부터 차근차근 당원 활동을 하고 당내 지지 기반을 만들어내면서 당내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가면서 점점 올라와서 당의 어떤 당수가 되고 총리가 되는 이제 그런 식의 굉장히 모범적인 어떤 궤적을 밟아서 청년 정치에 대비를 하고 어떤 성공적인 정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방식의 정치가 과연 한국에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는 지보 정치를 꿈꿨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로망인 것이죠. 저 역시도 이제 그런 청년 정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많은 자리에서 얘기를 했고 지금의 청년 정치가 결국은 위에서 꽂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대비를 해서 어쨌든 각자의 퍼포먼스는 달랐고 잘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제 그런 면에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뭐 저는 지금 하는 얘기가 그런 근본적인 부분들을 지적을 하면 사실은 별로 이제 할 얘기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애초부터 그냥 잘못됐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그럼 뭐 이제 다 때려쳐라라는 식의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저는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미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래도 그 중에서 무엇이 낫고 무엇이 좀 못한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데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뭐 일단 한국에서 10대가 정당에 가입도 못하게 돼 있고 진보정당 가입이 가능하죠. 예비당원이죠. 네. 그리고 시스템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연수원 하나 없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젊은 정치인들에게 왜 너네가 그런 식으로 영입 인사로 정치를 하면서 뭔가 하려고 하느냐라고 비판하는 거는 저는 구조를 비판하지 않고 사람들을 비판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박지원 씨가 처음에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재명 의원의 지지선언을 하면서 영입 인사로 들어왔죠. 영입에 들어온 건 맞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에 보이는 행보는 이재명 의원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비판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처음에는 저도 의심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들어오자마자 개파 정치에 익숙해져 있고 이 팬덤 정치를 비판하면서 이재명 의원이 그 팬덤 정치의 가장 큰 피해자였다라고 했을 때 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 좀 정말 이 친이 중심의 자장 개파 안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한계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본인이 이재명 의원의 강력한 비판자로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관적인 흐름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의원을 그렇게까지 비판할 수 있는 의원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중진 의원들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의 저는 박지원 씨의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하고 오히려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이재명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너무 자기를 꽂아준 사람이 이재명을 너무 과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버튼은 자의식 과잉이죠. 갑자기 버튼이 막 나오네요. 네, 어쨌든 뭐 자기의 뭐 소위 정치적 스승, 정치적인 뭐라고 해야 되죠? 보은의 대상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굉장히 좋긴 한데 이 대목에서 굳이 그 사람을 뭔가 언급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대목인가? 하면
굳이? 왜 자꾸 이재명 얘기를 저 사람은 왜 하지? 이런 의구심은 들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청년 정치의 숙명은 살부인 것 같습니다. 이준석이 박근혜를 이렇게 뭐라 해야지? 배반하고서 등장한 것처럼, 성장한 것처럼, 그리고 박지원이 지금 이재명을 계속해서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처럼, 또 이제 전 아버지가 없는데 어떡하지? 심상정 어머니를 심상정 잘하고 새 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청년 정치의 양상이 다르지만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이제 기성 정치를 어떤 식으로 관계를 설정하든 여기서 전혀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가, 그러니까 그걸 못 본 채 하든 거기에 맞서 들이받아 싸우든 어쨌든 거기 휩쓸려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청년 정치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 어떤 로망? 이런 게 저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기성 정치와 불화하는 청년 정치.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지 않은 청년 정치의 어떤 모순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민주당, 특히 양당에 있는 여의도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줄 서는 정치죠. 줄 서는 정치고, 어른들 보시기에 좋은 청년들. 지금 민주당에 특히 많이 국회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이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결국에 돌고 돌아 뭐 구조로 가는, 기본적으로 청년 정치라는 어떤 분과별 정치에 대한 어떤 허상?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화하는 청년들, 저도 그런 로망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86세대들이 기호하는 청년의 어떤 그 상이 있거든요. 깨발랄하고 뭔가 발칙하다는 표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86들이. 아우, 발칙한 청년. 정말 싫어. 그러니까 그런 식의 86들이 꿈꾸는, 자기네들 말 잘 듣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네들 따라주면서 자기네들의 지위에 전혀 위협이 안 되는 순간에만 발칙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청년들, 그런 청년들이 아닌 정말로 86들과 불화하고 기성 정치인들과 불화하는 청년들이 가능한가? 그것은 개인의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재훈님이 아까도 말씀했듯이 지금 정당 제도나 지금 우리 정치 구조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심지어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정의당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심상정 등등 이제 기존의 진보 정당 내에 고인물들, 기성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사실은 벗어나기 힘들다라는, 당연히 보수 정당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 더더욱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이번에 청년 정치인들이라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좀 더욱더 실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지점에서 혜영님이 그런 부분을 좀 당사자로서 겪어서 네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의당에서 청년 정치인으로서 지금 국면을 마주하고 있는 심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부모님 왜 저를 낳으셨나요? 소주가 진짜 네, 술 냄새 난다, 술 냄새 나. 그러니까. 멘트에서 술 냄새 확 네, 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안에 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커피라는 사실을 확인을 해드리는데, 이 상황에서 청년 정치는 저는 그냥 입장권 같은 거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입장권을 얻는 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게 위에서 내려 꽂는 것이건, 아니면은 정의당처럼 최소한 청년들 몫에 비례대표 할당을 줘가지고 그걸 통해서 청년끼리 경쟁해서 올라오는 방식이 되건, 적어도 오게까지는 해줬어요. 근데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기울어진 운동장인 건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실은 노후력이 굉장히 필요해지는데, 이 핸디캡을 넘고 나서 니들 자신을 증명해봐 라고 하는 과제를 마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준석 대표도 낙하산으로 시작했지만 10년을 견디면서 마삼중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지만, 그건 다른 의미로 보자면 생존자라는 칭호였다고 네. 생각해요.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련의 방식을 채택해왔다고 생각하고, 박지원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대선이 오기 전까지는 본인이 뭐 이 기자가 되려고 했었던 사람이지 정치인이 되려고 했었던 사람은 아니지만, 본인의 삶의 의제에서 이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고 나서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6개월 동안 이렇게 훌륭하게 나름대로 생존해낸 사람이거든요. 네. 저나 류호정 의원만 하더라도 원래 정치인이 될 거라고 전혀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10년 전에 저한테 타임머신 타고 가지고 야, 넌 나중에 국회의원이 될 거다 라고 얘기하면은 웃기지 말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동시대의 청년 당사자로서 내 삶에서 풀고 싶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정치를 통해 가지고 풀어야지라는 나름의 생각을 하면서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 정말 모든 것이 전혀 이제 예상 가능하지 않았고, 필요한 역량들이 사실 충분히
축적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지만 낙장불입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부딪히면서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저 사람은 10년이 지났고 이 사람은 6개월이 지났고 저나 류 의원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 아주 혹독한 평가를 받고 있어요. 담론으로서의 청년 정치라고 하는 것에 가장 큰 지분을 어쨌든 상징자분을 가져간 사람은 이준석 대표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사람들이 오늘 토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청년이란 이름 하에 걸었었던 가치를 보여줬다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 담론은 점점 끝나가는 느낌인 거고 이 평가를 같이 받아내고 있는 느낌인 거죠. 네. 사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청년 정치로 평가하기보다 아까 이제 권일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가치 정치, 네네. 그러니까 페미니즘도 있고 또 맞아요. 태영님이랑 그 요정 의원이 페미니즘 정치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맞죠. 그건 네,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네, 진짜 저는 억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까이서 지켜본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 청년 정치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뭐 불화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가치로 불화를 해야 되지 무슨 어떤 개파로 불화하고 이런 거는 크게 맞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청년 정치인들이 완전 형용화되어 있는 현재 어떤 그런 그 동세대의 노동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플랫폼 노동이랄지 이런 노동들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 정치 세력을 규합하고 가치를 내세워야 되는지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방법론이라기보다 저는 큰 틀에서 지금 가장 부족한 가치, 그러니까 청년 정치가 내세워야 되는데 가장 잘 내세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내세워지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게 이제 사실은 기후 문제와 노동인데 노동 이 부분은 사실은 장애 의원이나 류호정 의원이 나름대로 저는 해왔다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 실제로 이제 노동 정치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저는 기후 위기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녹색당이라는 정당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기존의 이 여의도 정치 내에서는 사실은 거의 지금 언급도 잘 안 되는 존재감이 의제가 없죠. 지금 기후 정치는 우리나라가 빼고 다른 모든 나라에서 청년 정치인들이 가장 지금 골몰을 하고 있고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주식님 표현에 의하면 가장 불화하고 있는 기성 정치와 기존의 체제와 가장 불화하고 있는 가장 민감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누구도 언급하지 않는 마치 그냥 누구도가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약간 구차해진다. 그러니까 언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네. 그런 상황. 비참하다. 그런 상황들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안타깝고 네. 시민으로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같이 진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노동이나 이 젠더 정치는 당사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억압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눈에 띄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을 앞세워서 그들의 스토리를 중심으로 그 의제화를 하면 사람들이 그걸 인지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데 기후라는 거는 정말 이 당사자를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사를 쓸 때도 우리가 어떤 사람 사례를 중심으로 기사를 시작해서 이게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 기후 당사자는 앞으로 미래 세대, 이 지금의 10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 살게 되는 사회나 환경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앞세우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담론이 되는 것들이 기후 관련해서 어떤 그런 이 수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담론을 하거든요. 근데 그 수치라는 게 정말 사람들한테 와닿지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네. 이거 기후 이슈에서는 좀 빌런을 찾기가 힘들어요. 빌런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너무 다 기후 악당이야 그냥. 그러니까 양당이고 뭐고 정부고 부처고 뭐 할 거 없이 다 기후 악당이래. 누구를 지목해서 비난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 내가 서야 되는지가 잘 사실 한국 입장에서 기후 빌런은 미국이죠. 미국과 유럽의 강대국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그 나라가 먼저 추진해온 산업화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엄청난 모럴 해저드적인 그 분리수거 방식이라든지 그런 소를 키운다든지 미국이나 유럽에서 오히려 그 기후위기에 반대하는 조직이 잘 되는 거는 그들 안에서 악당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티테제가 있고 그 청년들이 그거에 대해서 뭔가 조직화가 됩니다. 기후 위기가 적이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고
전선이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도 분명히 있고 또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책임이 다 분산돼 버려서 원체가 다 분산돼 버려서 어떻게 보면 싸우기가 되게 힘든 주제이기도 한 측면들이 있고 또 한국의 어떤 특수한 측면들도 있어요. 곳간에서 임신난다는 한국 속담이 있잖아요. 경제가 성장을 하면 그 잉그라트가 말한 건데 사회학자 잉그라트가 이제 자기 표현 가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인류 전체의 관심사, 기후라든가 생태라든가 사회적 약자라든가 소수자에 대한 관심사가 높아져요. 보통 선진국들은. 그래서 잘 살게 되면 타인에 대해서 관대해지고 사회적 신뢰도 높아지고 생태 위기, 인류 전체의 문제의 추상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자기 표현 가치라고 하는데 한국은 40년 동안 그게 제자리야. 40년 동안 GDP가 그렇게 올라갔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잘. 그래서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지금 한국이 10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나 홍콩이나 뭐 이런 나라들보다도 자기 표현 가치가 높아졌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이 한국을 추월한 상황이고 동아시아에서 가장 자기 표현 가치가 낮은 나라가 돼버렸어요. 잘 삶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물질주의적인 돈 아직도 돈 하는 그런 이제 사고방식의 문제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죠. 누가 선진국이라고 불러주면 되게 좋아하는데 그럼 선진국으로서 책임을 다하자고 우린 아직 선진국이 아니라고 해요. 그 정의당 내에서는 어찌됐든 기후변화 관련해서 가장 많은 목소리를 낸 정당이기도 하고 녹색당이 물론 있긴 하지만 원내에서는 그리고 노동 관련해서도 어찌됐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꼭 청년들의 가치만은 아니지만 정의당의 경우는 가치가 지금 어느 정도 호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구조적인 한계 이것 때문일까요? 뭐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당적으로 내용 정리가 안 돼 있는 게 크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는 청년 정치에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정의당에서 갑자기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내지는 뭐 청년 정의당이 생기기도 했지만 정책 기능이라고 하는 게 뭐 한두 달 안에 딱 이렇게 생기는 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사실은 되게 이데올로기적으로 충돌하는 부분들도 있고 기후 얘기를 얘기하면 그래도 노동이 핵심이고 환경은 부차야 라고 하는 위계를 먼저 세우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이 토론이 되게 무익하게 빠지는 경우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당장 지금만 하더라도 다 앞다퉈가지고 유류세 인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단 역진적이고 기후위기에 완전히 역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 말고 저소득층에 에너지 지원을 하되 그러니까 그런 대중교통 방식을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정의당 뿐이지만 하지만 이게 전혀 이제 주목을 받거나 당적으로 중요한 의제를 대변하고 있다는 방식으로 평가되진 않거든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거 정의당이 왜 뭐 노동 기후위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패미당 낙인 찍혔냐 이거 보면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비례 1번 누군지 아세요? 이번 국회에서? 저 국민의힘 비례 1번 2번 누군지 아세요? 왜냐면 이번에는 저기 위성정 그래서 더 어려운 것도 있는데 맞네요. 근데 정의당 1번 2번은 정치 저관여층들도 아마 이름 정도는 다 알 거란 말이야. 누군지. 근데 이렇게 된 게 사실은 아니 이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순간 170분의 1이 되는 거, 100분의 1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젊은 청년 1, 2번을 전진 배치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 당의 어떤 선거 전략이기도 했고, 근데 그 시점의 전략이 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그때 정의당에서 그걸 설계한 사람들은 최소한 한 20명 이상 당선될 거라고 생각해요. 선거법 공조 와중이었고 그 위성정당이 상상을 하지 못했을 때였으니까 근데 이거는 당연히 될 줄 알았다. 뭐 한 20몇 명 되면 그중에 1, 2번이 뭐 젊은 청년 여성인 게 그렇게 뭐 대단한 상징성을 갖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뒤에 그러니까 이제 그 중진 뭐 어떤 다른 분과별 그 활동가들을 충분히 배치를 해놨는데 이게 뭐 위성정당 사태 나고 비례 5명 중에 1, 2번이 공교롭게 이제 그 전진 배치했던 의원들이 살아남으니까 뭐 얄미울 수도 있는 거고 뭐 근데 일반 대중 입장에서 보면 그런 내막은 몰라. 근데 왜 정의당은 6명인데 그 중에 1, 2번은 얘네들은 젊은 여자들만 대변하는 당이 이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그럼 이걸 누구의 문제로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냐. 심상정이나 뭐 심상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뭐 설계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거를 만약에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러면은 그 위성정당이 만들어지고 그 선거법 공조가 개박살 날 거를 그 시점에 예상하고
공천 설계를 다르게 한다?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 저는 이거는 정의당 입장에서 보면 천재지변이라고 봐요. 물론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은 당연히 비난하죠. 그건 외부 요인이고 이걸 빼고 정의당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건 천재지변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가지고 와서 왜 패미정당이 됐는지 정체성 정치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건 이거는 권력 다툼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정의당의 어떤 페인이나 이런 것들 분석하는데 막 혼재돼 있어. 그러니까 그 외부적 요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었던 것이 지금 뒤섞여서 지금 책임을 서로 묻는 방식으로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불평등 문제 같은 경우에도 불평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지 못한 것 약자들 편에 적극적으로 서지 않았던 것에 대해 그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럼 그거 잘했으면 정의당이 선거에서 잘 됐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시대적 주류라는 게 있고 그렇지만 정의당은 했어야 되는 일이야.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해야 되는 일과 뭐 어떤 전략 전술의 문제와 어떤 정의의 문제 이런 것들이 혼재돼서 지금 평가가 돼 있는데 이걸 좀 노선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정확하게 노선별로 갈리죠, 평가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있는 개파 노선별로. 그렇죠. 네. 이건 뭐 좀 여담인데 패친인데 아. 뭐 그 올리셨더라고요. 글을 그 장애 의원 헬멧 쓰고 이제 한 그런 사진 올리면서 참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좀 약간 어이없었던 멘트가 정의당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처음으로 했던 그런 얘기를 해서 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사실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이분들이 뭘 하는지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의정활동하면서 노동 현장에 뭐 장혜영 의원이나 뭐 류정 의원이나 혹은 또 이윤주, 강은미 의원들이 갔던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저는 뭐 이제 글 쓰느라 찾아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왜 욕을 먹고 있었던 건지. 그러니까 저는 정의당 고관여층도 아니거든요, 네. 사실은. 근데도 저도 알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정말 그런 관념적인 생각이 거죠. 들더라고요. 정말 게으르다. 제가 그래서 정말 한국 좌파들의 문제는 제발 팩트를 좀 공부하라라고 좀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정말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정말 원하는 비판을 위해서 어떤 팩트들을 끌어와서 정확하지 않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분노스럽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상황을 이해하고 이 파악해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비평하고 평가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평가보다 중요한 거는 그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세팅과 근거의 준비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계속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기가 이제 페미니즘 정치가 마치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혜영님도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썼지만 지난 대선에서 여러 가지로 정의당이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정말 정의당이 페미니즘 정치를 제대로 했느냐? 그리고 막판에 박지원으로 대표되면서 그 결집을 불렀던 그 상황들을 과연 정의는 왜 대변할 수 없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마치 지금은 그 정의당이 페미니즘 정치를 해서 많은 것들을 망쳤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흐름들 자체가 너무나 폭력적이고 심지어 정확하지도 않은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들이 마치 지금 주류가 되어서 심지어 무슨 뭐 비례대표 총선 때까지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난센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말 저당이 진짜 망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고. 정의당 망한다고. 그러니까 사실 저도 뭐 잘못하면 비판도 해야 되고 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뭘 잘못한 거 가지고 때려야지 제대로 때려야지 맞는 사람도 아프고 그것도 도움이 될 텐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근거도 없이 그런 식으로 엉뚱한 방식으로 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진짜 좀 제대로 때릴 거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뭐 그냥 무턱대고 정의당은 페미 하다가 망했다? 이거 그냥 요즘 초딩들이 반에서 너 페미야 이래서 애들 왕따 시키는 거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런 짓거리들이. 그렇죠. 재훈님 말씀하신 그 정의당 페미니즘에 대한 정확한 진단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페미니즘 때문에 망했다는 논의가 페미니즘을 잘했냐 못했냐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진단 이걸 완전 가로막고 있어서 정의당이라는 진보 정당에서 페미니즘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다른 당 사람이라면 토론이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당의 어떤 아주 기본적인 노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단호하게 저는 배척을 해야 된다고 한꺼풀 벗겨내고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럼 정의당은 페미니즘 정당으로 낙인까지 찍혀가면서 그런 인식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직전에 새 몰이 한 방에 그렇게 페미니즘 지지자들까지 확 쓸려 나갔는지, 이게 정말 외부적인 요인 때문인지 아니면 정의당 페미니즘의 매력이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원 총투표를 할 거면 비례대표 총사퇴가 아니라 당의 강령에서 여성을 뺄 건지 아닐 건지 그거에 대해 총투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강령이 이게 비꼰 거고요. 이게 틀린 거예요. 외람된 말입니다. 나는 표정이 딱 그거였어. 이 새끼 모르는 이 새끼 모르는 거지? 이런 표정이었어. 저는 뭐 당원이 아니고 내부 사실 잘 모르지만 비판하는 사람들은 여성주의라는 의제를 그냥 데코레이션처럼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명시적으로 반대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페미니즘 해야지, 중요하지, 앞으로 그렇게 가야지라고 얘기하지만 한 번도 그걸 우선순위에 놓은 적이 없어요. 어떤 국면에서건, 무슨 국면에서건 그 사람들은 그런 국면에서 전면에 나서는 것들을 원하지 않아요. 네. 본인들이 원하는 의제를 앞에 내세우고 싶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당내에서도 헤게모니 투쟁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헤게모니 투쟁을 해야 되고, 당 밖에서도 다른 정당과 그런 의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 제대로 못했거든요.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페미니즘을 해서 망했다라는 식의 평가는 저는 동의 안 되거든요. 네. 이제 슬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리가 또 오늘 청년정치에서 시작해서 계획하지 않은 방향으로 쭉 이준석 정치를 얘기하고, 박지원 정치를 얘기하고, 정의당 유호정 장애원 정치를 얘기하고, 종합해서 청년정치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제 이런 순서가 있었는데 이 순서가 완전히 와해돼서, 그리고 이제 이준석에 대한 평가도 우리가 지난 1년의 정치 중에서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지적할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너무 겉핥기로 평가하고 넘어갔다는 느낌도 좀 있고요. 사실 이준석은 여러 번 얘기를 했어가지고 이거 맨날 여기 와 있는 것 같아요. 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 말씀을. 청년정치, 제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정치라는 틀, 프레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좀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청년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관습적, 습관적으로 그냥 이게 필요하고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 너무 오래됐다. 그런 방식의 관성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넘어서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청년들을 우리가 지지하고 같이 가야 되는가를 얘기해야 되고, 사실은 아까 혜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청년 정치가 어느 정도 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각 정당의 청년들이 어느 정도 색깔을 가져 나가기 시작했다는 점이 저는 유일하게 지금 우리가 이 청년 정치판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건져낼 수 있을 부분인 것 같고요. 청년 정치인들의 의제에서 가장 민감한, 그리고 지금 뇌가는 젠더 정치다. 그리고 이 젠더 정치 우리 피해갈 수가 없다. 정면으로 맞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어떻게든 계속해서 갖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부정한 게 있다면 이제 기후 위기라는 문제. 사실은 기후 위기가 사실은 또 계급이랑도 연결이 돼요. 사실 옥스팜 같은 데 데이터들 보면은 수십 배, 수백 배의 에너지들을 소모하고 있고, 그렇죠. 사실은 결국은 계급적인 이야기들을 하지 않으면은 얘기를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계급을 떼놓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 모두 잘못했어, 다 회개합시다라는 식의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날카롭고 예리하게 정말로 뼈를 때리듯이 얘기할 수 있는 세대는 이제는 청년들, 생물학적으로 젊은 나이의 사람들을 얼마만큼 많이 넣었는가, 그 사람들을 얼마만큼 비례대표 합순에 배치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가치를 얘기하는 청년들을 우리가 지지하고 같이 연대할 것인가를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난한 집 애들이 더 많이 싸우는 것처럼 노동이라고 하는 가치,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페미니즘, 여성의 성정치에 대한 가치, 그리고 기후 가치, 이 세 가지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진보 정치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큰 카테고리의 세 가지 영역인데, 이게 서로가 가치가 뭐 더 우위에 있고 이런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다 공통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아까 고릴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계급적인 측면도 있고, 노동도 그렇고 여성 정치도 그렇고 기후 정치도 그렇고, 가장 그 가치가 실현되지 않았을 때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서로가 가치가 더 우위에 있어서 내가 정말 핵심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가 제일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들이 같이 중요하고 이 세 가지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어야 그 안에서 피해를 받는 약자들이 최소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런 분위기 안에서는 뭐든 자꾸 계속 서로 싸우면서 아무것도 성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도 하나 여담입니다. 사족처럼 덧붙이자면
젠더 정치를 할 때도 좀 더 구체화되고 세분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KBS 세대 조사에서 좀 충격을 받았던 게 20대 남성들에 대한 데이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세대, 다른 성별 집단들은 대부분 다 고건에서 임신 난다라는 속담처럼 잘 산다고 자기를 이식할수록 남에게 뭔가 많은 것을 베풀겠다라는 답변을 많이 했어요. 이게 비슷한 곡선을 그리면서 추세를 보였는데 20대 남성들만 정반대 곡선이었어요. 네. 이제 가난한 20대 남성들일수록 자기 것을 베풀겠다는 대답을 많이 하고 막 가진 게 많은 20대 남성들일수록 이제 그 곡선이 떨어지는 거죠. 남에게 베풀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한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지금 20대 남성, 그러니까 이준석이 소구하고 있는 20대 남성들이 내부에 굉장히 격차가 크다. 지금 네. 20대 남성들이 페미니즘에 있어서도 소외된다고 본인이 느끼고 있고 또 지금의 이준석식의 정치에서도 소외된다라고 본인들 느끼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네. 20대 남성 뭉뚱그려서 비판을 하는데 저는 20대 남성을 그런 식으로 후려치는 방식의 정치를 진보 정당이나 진보 정치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20대 남성들 속에서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이준석식이 아닌 이 진보 정치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 사람들과 같이 뭔가를 할 수 있을 만한 정치적인 아젠다 같은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결국은 이제 이 동세대 정치인들이 방금 이제 권위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세대에 있는 그 계급적 혹은 정체성인 측면에서든 여러 가지 약자적인 측면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안고 갈 것인가 이것이 정말 핵심적인 과제이고 앞으로 계속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년 정치 일반의 어떤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이게 처음에 의도는 이거였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슈에 다들 빠져들었어.